안녕하십니까. 가축사양학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이제 앞에 부분, 영양학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기능적 구분.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하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나 다른 타 참고서에 있는 부분들은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교재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핵심 정리를 마칠까 합니다. 이게 방법이 하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용어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교재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교재 정리 쪽으로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양소의 기능별 구분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 하는 부분이 있고, 신체 조직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능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공급하는 부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열량이 한 2.25배 높죠. 그래서 나중에 TDN 값 구할 때 나머지 가용 무질서물, 조섬유, 지방 플러스 지방 곱하기 2.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가를 보실 때는 탄수화물은 g당 4kcal, 그 다음에 단백질도 4kcal, 지방만 9kca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25 하면 이제 9kcal가 되겠습니다. 신체 조직 구성하고 기능 조절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체 조직하는 것은 지방, 단백질, 무기물,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물이 포함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체 조직할 때에 신생아일수록 수분의 함량이 많은데 수분의 70%에서 성축으로 가면 65% 상황에 따라서 그 가금일 경우에는 뭐 45, 50%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 영양소 중에서 이 물도 영양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 중 구성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서 이제 물이 포함돼서 나오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여기서는 좀 탄수화물이 빠졌죠. 기능 조절에서는 단백질, 무기물 이 두 부분, 물 세 가지가 있는데, 조직 구성과 기능 조절에서는 지방이 없어지면서 비타민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할 때에 기능 조절, 그러면 다음 중 기능 조절이 아닌 것 물어보면 지방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조직 구성 그러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비타민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기능과 결핍증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A, 비타민 A의 기능 결핍증이 이제 야맹증, 이렇게 나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맹증, 그 다음에 항병력 약화, 되겠습니다. 그 비타민 A와 E는 또 하나 번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번식과 관계 있는 비타민은? 라고 물어보면 비타민 A 아니면 E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와 E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기능이 강하냐? 그러면 비타민 E가 더 번식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비타민 A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번식 장애, 결핍되었을 때 번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09번, 어간유, 유지, 버터, 치즈 이런 것들. 특히 여기에 황색 옥수수 있죠. 황색 옥수수. 카로틴이, 식물성에 있는 카로틴, 비타민 전구, A의 전구 물질인 카로틴이 동물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전환되거든요. 그랬을 때 09번 하면 황색 옥수수를 여러분 주의하십니다. 여기에 백색 옥수수 그러면
아닌 것으로 보셔야 돼요. 백색인지 황색인지 구분하십니다. 이 황색 자체가 색소 비타민이거든요. 저 색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비타민 A로 변환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이제 칼슘, 항상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칼슘과 연결되어 나오죠. 비타민 D가 충분히 체내에서 합성이 돼야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을 같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이 비타민 D가 적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구루병입니다. 그래서 항구루성 인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구루병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뼈가 이렇게 굽는 것, 그런 형질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3와 D2 이것을 물어보거든요. 동물성이냐 혹은 식물성이냐,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음 중 잘못된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2를 식물성으로 표기한다든지, D3를 식물성으로 표기한다든지, D2를 동물성으로 표기한다든지, 이 표기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3와 D2를 동물성과 식물성을 정확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가축에는 D2가 유효하나 가금에서는 D3가 훨씬 효과가 크다. 이 부분도 주의하십니다. D2 그러면 주로 포유류에 유효하고 D3는 가금류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D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구루병, 칼슘, 그 다음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누구한테 더 유효하느냐,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타민 B6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아라키돈산, 이게 동물성이거든요. 다음 중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리놀산, 리노넬산, 올레익산, 아라키돈산. 이제 한번 기출문제였는데, 그러면 식물성이 아닌 것은 아라키돈산, 동물성으로 이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전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고, 이게 응용이 돼서 나오면 다음 중 리놀렌산으로부터 합성되는 필수 지방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라키돈산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라키돈산은 무엇으로부터 합성이 되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라키돈산과 리놀렌산 이 두 가지를 같이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비타민 E가 있어요. 다른 말로 토코페롤. 비타민 E는 크게 기능이 이제 항산화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연 항산화제라고도 하죠. 사료가 유통될 때 변폐를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번식과 관계있다. 불임 예방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생리적 기능은 항산화제와 특수한 비타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항불임성 인자가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결핍증, 번식장애, 태아 사망, 유산,
그 다음에 수컷의 정춘 생산 불능, 뭐 고환의 태화 이런 것, 그러니까 생식기와 관련된 것, 그러면 비타민 E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9번 공예 밀 배아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끌어다 씁니다. 그 이외에 알팔파도 있고요. 뭐 기타 식물성 기름에서 많이 우리가 추출해서 이용을 합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의 가장 큰 특징은 혈액 응고와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 다음 중 혈액 응고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항목으로 나열된 것은, 아니면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비타민 K 하나 고르고, 무기물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칼슘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서 혈액의 응고를 고르라 그러면 비타민 K를 고르시면 되고요. 무기물 중에서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걸 고르라 그러면 칼슘을 고르셔야 돼요. 나중에 그 동물 체내에서 혈액이 방출되면 이제 피딱지가 앉죠. 그 피딱지가 앉으면서 혈액이 방출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트롬빈을 형성할 때 그 피딱지를 형성하는데 칼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혈액 응고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K는 반추동물에서 합성되죠. 반추동물의 반추 미생물에서 합성되는 것, 비타민 B군, 비타민 K,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반추 미생물에 합성된다. 그럼 생리적 기능, 결핍증,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결핍이 되면 혈액 응고 시간이 연장되고 병아리는 피하 출혈, 뇌출혈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출혈이 일어나면 다시 외부적 출혈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니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내부 출혈이 일어나면 그때는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혈변일 수도 있고 혈뇨일 수도 있고 뭐 신장이 파괴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영양학적으로 지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K가 작용을 해서 지혈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 비타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F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비타민 F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십니다. 이 비타민 F는 원래는 초창기에는 학명으로 비타민 F가 명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비타민으로서의 특징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비타민 F에서 비타민 자를 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F는 지방산. 이 F를 따서 비타민 F라는 명칭이 처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 중에서, 그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지칭할 때에 비타민 F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성분, 지용성 비타민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F.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F는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렌산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외에도요, 일반 그 불포지방산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지금은 알파-리놀렌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따로 오메가3, 오메가6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이제 비타민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어느 쪽에 맞냐 하면 6가 많아야 돼요. 1대 3 정도.
오메가3와 오메가6는 1대3 정도, 많으면 1대4 정도. 이 비율이 칼슘과 인의 비율과 이제 비슷하죠.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칼슘이 영문자가 2개죠. 그러니까 이게 2고, 2는 영문자가 하나니까 1인데, 오메가3와 6, 이게 혼동이 되시면 3과 6에서 6이 더 크죠. 그러니까 6의 비율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로 공급이 되는 것이 이제 비타민 F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F를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광물질의 기능과 중요성이에요. 그 앞에 저희가 지금 생략한 것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을 지금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보다는 나올 확률이 지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수용성 비타민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 B1, 티아민 있죠. 티아민 그러면 결핍증이 각기병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그러면 이 리보플라빈은 가축의 피부염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그러면 비타민 B2를 고르시면 되고요. 각기병 그러면 B1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비타민 B2는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색소 비타민이에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을. 이 앞에 비타민 A와 비타민 B2는 색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의하시고요. 둘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말인 경우 부족하면 월맹증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비타민 A가 야맹증이라면 비타민 B2는 말에서 월맹증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12 주로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비타민 B1, 지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코발아민. 코발아민은 아민기에 코발트가 붙은 건데 이 코발트에 의해서 조혈작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기물에서 철분, 구리, 코발트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다 조혈작용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12도 코발아민이면서 이 코발트가 아민기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혈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비타민 중에서 조혈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라고 물어보면 코발아민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능을 보시면 골격, 주로 이런 것이 칼슘, 인, 대부분 칼슘과 인, 전체 동물체 조직의 3 내지 5%가 무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중에 비례해서 그 체중의 3 내지 5%가 무기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0%가 칼슘과 인이고 칼슘과 인 중에서 칼슘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보통 여러분 정리가 되시는데 그 다음에 골격을 형성하는 주 성분 그러면 망간과 마그네슘 여기를 같이 외워두십시오.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4개죠? 4개니까 사지선다 중에서 한 문제 빼기가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망간보다는 아마 칼슘인, 마그네슘, 기타 뭐가 하나 들어올 겁니다. 골격과 관계없는 무기물을 고르세요. 그러면 저 셋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혼동되시면 어차피 M으로 시작하니까 망간과 마그네슘 같이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 3탑 조절, 나트륨, 염소, 칼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능동 흡수할 때 단백질이 흡수될 때에
그때는 나트륨이 아미노산을 쥐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경우고, 혈액 내로 이동할 때, 혈관 내로 이동할 때 나트륨이 작용을 하고, 세포 내의 삼투압 조절은 칼륨입니다. 그걸 구분하십니다. 영양 성분이 혈관 내로 이동할 때는 나트륨, 세포 내에서 삼투압을 조절해서 영양분을 들여오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 칼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각각의, 지금, 산성과 염기성, 여기를 보면 이제 7대 무기물을 써놨죠. 다른 무기물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물은 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이것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가 붙으면 그것이 비율로 이렇게 붙는 거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돼서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거나 혹은 체외로 방출될 때에도 이온 형태 그대로 흡수 방출됩니다. 단 음이온을 갖는 것과 이제 양이온을 갖는 것, 이것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많은 그러한 사료가 체내로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가는 것이고요. 음이온이 많은 것이 들어가면 이제 산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효소의 활성 및 산소 운반, 빈혈에 관계되어 있는 것, 철분, 구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코발트도 있습니다. 여기 등 있죠, 등? 등이 코발트예요, 코발트. 그럼 다음 중 빈혈과 관계없는 것, 산소, 혈액 내 산소 운반과 관계없는 것,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외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혈액응고 칼슘, 여기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추동물 제4위와 소장에서 직접 소화, 흡수된다. 실질적으로 소화되는 것, 소화라는 것은 고분자가 저분자로 잘리는 거죠. 고분자가 저분자로 언제까지? 내가 흡수될 수 있을 때까지, 최종 분해 산물까지 분해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포도당, 지방이 지방산,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 흡수,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그런 소화, 그 다음에 흡수, 여기는 반추동물일 때 4위와 소장에서 흡수된다 하는 것이죠. 반추동물의 미생물은 모두 단백질 분해 효소인 우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제가 우리가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것을 반추동물은 급여할 수 있거든요. MPN,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MPN을 급여해도 요소 중독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이 우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MPN을 이용하는 것은 우레아 요소거든요. 이 요소 뒤에 아제 붙여서 이제 우라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라제에 의해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미생물이 흡수 이용해서 미생물 체단백질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요소를 분해하면 직접 이게 동물 체내에 질소 곱하기 6.25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미생물이 자기 몸체를 이루는 단백질로 이용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휘발성 지방산을 합성해 냅니다. 그러면 동물체는 휘발성 지방산을 합성하는 거죠. 아직 흡수를 합니다. 보통 제3위에서 대부분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
생성된 암모니아는 이 벽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문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NPL에 대해 비단폐색 질소 화합물에 대해서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이 양이에요. 양. 요소를 급여할 때에 배합 사료에는 1 내지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합 사료에는. 그다음에 사일리지에는 0.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배합 사료라면 일반적으로 그럼 1% 이하 농무 사료와 조사료가 섞인 TMR 사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2% 이하 조사료 그러면 3% 이하 이렇게 됩니다. 전체 무게 중에 이 사일리지 하면 원래 조사료잖아요. 조사료인데 여기 사일리지가 0.5% 이하인 경우는 수분이 70%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에 의해서 요소 중독이 빨리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일리지는 0.5% 이하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요소를 첨가하고자 하는데 가장 첨가량을 적게 해야 된 그러한 사료는 하면 이제 배합사료, 조농사료 혹은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하면 이제 사일리지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밑에 써있죠. 요소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요소 중독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요소를 줬기 때문에 요소 중독이라고 표시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요소가 들어가면 우레아제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변하거든요. 변해서 우리가 미생물체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되는데 이 부분을 따오면 암모니아 중독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교재에 따라서 요소 중독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저 부분을 중요시하면 암모니아 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그냥 어차피 요소나 암모니아나 주는 뭐예요? 질소죠. 그러니까 질소 중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를 급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독 그러면 요소 중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암모니아, 질소 중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문을 봤을 때 시험 문제를 봤을 때에 이 요소 중독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암모니아 중독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암모니아 중독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급여량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반추동물만 가능합니다. 단위 동물은 요소를 첨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요소 중독에 걸립니다. 그 다음 이제 혈당치가 있고 반추위의 발달에 반비례해서 혈당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추동물의 발달, 성숙함에 따라서 혈당치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소라면 소가 성숙도가 올라갈수록 혈당치는 낮아져요. 이 부분 체크를 하십니다. 반비례한다. 성숙도와 혈당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글루코즈를 급여하면 저장 형태는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입니다. 주로 어디에? 간과 근육에.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근육은 실질적으로 근육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의 1 내지 2%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근육 양의 1 내지 2%까지만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들어온 포도당이 많다. 이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더 오버되면 그때는 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버되면.